램이 왜 우리나라에 나올라 그램? 우리나라 시장 픽업 트럭 경쟁이 진짜 치열해집니다. 이번에는 미국 램이 국내에 정식으로 진출한다고 해요. 지난번에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수입했던 차본 모터스가 이번에는 램을 정식 수입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요즘 약간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 팔아봐야 얼마나 판다고. 사이버 트럭 들어오고 GMC 들어오고 이제는 램까지 들어옵니까? 이거 사실은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가 들어온다, 끝! 이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문화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국내에 곧 정식 출시되는 램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입니다. 아니, 램이 트럭 만드는 브랜드인데 무슨 제네시스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네시스가 현대 제네시스였다가 독립해서 지금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처럼 램 트럭스도 원래는 다찌의 램이었다가 독립해서 지금 별도의 트럭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램이 쓰고 있는 이 사냥 로고도 원래는 다찌가 쓰던 로고입니다. 1930년대 초에 이 로고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자동차에서 후드 장식이 없으면 차가 안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이 유행을 주도했던 건 역시 롤스로이스였죠. 시작은 영국의 귀족 롤스로이스의 초기 홍보에 큰 역할을 했던 존 몬테규 남작과 평민 출신 비서 엘리노어 썬턴의 비밀 연애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용인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로맨티스트였던 몬테규 남작은 이 비밀 연애를 뭔가 기념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롤스로이스에 부착할 마스코트를 친구였던 조각가 사이크스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각상은 한 여성이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있는 모습,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지켜달라는 의미를 가진 더 위스퍼라는 이름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스윗하죠? 그런데 마침 이때 롤스로이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코트를 차에다가 붙이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게 통일된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고객은 고양이를 붙이고 어떤 고객은 악마 같은 걸 붙이고 다니고, 다들 자기 맘대로 이걸 붙이고 다니면서 롤스로이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다녔던 겁니다. 요즘도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들 차에 우디 인형이나 스파이더맨 인형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그때 롤스로이스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공식 마스코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걸 또 아까의 그 조각가 사이크스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크스는 기존에 만들었던 더 위스퍼를 살짝 변형해서 여성이 바람을 등지고 팔을 뒤로 젖혀서 옷자락이 날개처럼 휘날리는 모습으로 마스코트를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 환희의 여신상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자동차 회사들이 너나 나나 공식 마스코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없으면 차가 안 팔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1930년대 초에 다찌는 공장에 재고차가 10,000대씩이나 그냥 쌓여 있었어요. 왜? 후드에 마스코트 없는 차는 고객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팔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다찌는 그때 아바드 페어뱅크스라는 조각가를 긴급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긴급 호출이었던 게, 페어뱅크스의 회고록에 따르면 다찌 엔지니어들이 전화해서 10분 안에 회사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페어뱅크스는 다찌 본사에 들어가서 며칠을 거기서 먹고 자면서 사냥을 조각했다고 해요. 왜 하필 사냥이냐? 여기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믿거나 말거나 농담이 있는데, 당시 페어뱅크스가 마스코트로 사냥을 만들고 싶어서 월터 크라이슬러 사장을 만나러 사장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사장님, 사냥, 그러니까 영어로 램이 뿔을 앞세워서 사장님한테 돌진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크라이슬러 사장이 당연히 피해야지, 다치 해야지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치. 그래서 사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냥이 달려오면 다치 해야 되니까 라는 그런 구전되어 오는 썰이 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냥 마스코트가 다치의 상징이 됐다고 하고요. 사냥이라서 램이라는 마스코트 이름은 있었지만 차는 그냥 다치였습니다. 트럭도 다치 D 시리즈 같은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1981년에 다치가 램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세고 튼튼하고 되게 좋은데, 이걸 트럭 이름으로 아예 해버리자 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다치 램이라는 이름의 트럭 1세대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시기의 다치 램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1993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6% 정도. 그러니까 경쟁 모델이었던 포드 F 시리즈나 쉐보레 실버라도랑 비교하면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였죠. 그래서 다치는 1994년에 램 2세대 모델을 내놓으면서 파격적인 디자인 승부수를 던지게 됩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흔히 보이는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 빅 리그 스타일링을 픽업 트럭에 이식해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포드나 쉐보레나 램이나 픽업 트럭은 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냥 네모 차분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었는데, 다치가 램 2세대에서 내놓은 디자인은 요랬습니다. 엔진룸을 볼록하게 키우고 그릴을 대문짝만하게 박아놓고 팬더는 낮춰서 마치
나 건들지 마. 건드리면 다 부셔버린다 하는 포스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요즘 기아 타스만도 이렇게 좌우 팬더가 더 낮은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다 램 2세대에서 비롯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포스 넘치는 디자인으로 2세대가 나오고 영화 트위스터에서도 주인공들이 토네이도 뚫고 다니던 그 강렬한 빨간 트럭으로 등장하면서 램의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판매량이 무려 3배가 뛰게 돼요. 이때 요성공이 사실상 지금의 독립 브랜드 램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에 크라이슬러 그룹이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다찌와 램을 분리했어요. 다찌는 챌린저, 차저 같은 머슬카 전문 브랜드로, 램은 픽업 트럭이랑 상용차 전문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게 됐고 이때 램이 사냥 로고도 다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분리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램이 본격적으로 트럭 하나에만 전력을 쏟을 수 있게 되면서 진짜로 트럭을 잘 만드는 브랜드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사이 판매량 3배가 성장했고요. 모터 트렌드 올해의 트럭을 8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렉서스를 제치고 전체 브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미국 차가 1위? 이 자체가 쇼킹이었죠. 미국 차는 조립 품질은 좀 나쁜 걸 알면서도 사는 느낌인데 이런 편견을 깨트렸던 게 바로 최근의 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램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공식 상륙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은 램 1500 리미티드 럭셔리 모델과 램 1500 RHO 고성능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대체 어떤 차들인지 램 1500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1500! 뭐야, 이름이 1500이니까 1500cc짜리 작은 트럭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저는 어릴 때 차일모 시절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1500이라는 숫자는 미국 트럭의 체급을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짐칸에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이 적재량을 파운드 단위로 나타난 거에서 유래한 숫자예요. 미국은 트럭을 크게 3체급으로 나눕니다. 하프톤 트럭, 3쿼터톤 트럭, 4분의 3톤 트럭이죠. 그리고 1톤 트럭,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1500은 하프톤, 0.5톤 트럭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요 차급의 트럭들이 딱 짐을 1000에서 1500파운드, 그러니까 500에서 700kg까지밖에 못 실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포드도 그래서 공안 앞에서 F150이라고 하는 거고요. 쉐보레도 실버라도에 1500이라는 숫자를 넣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실제로는 1500파운드보다도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지만 예전부터 내려온 이 명명법의 전통을 그냥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파는 기아 타스만 같은 중형 픽업 트럭보다는 한 체급 위에 있는 거고요. 길이가 무려 5833mm, 너비는 2235mm, 높이는 1917mm, 풀사이즈 트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기아 타스만보다 400mm나 더 큰 자동차인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서는 가장 큰 수준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램 1500, 지금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트레이즈맨부터 익스프레스, 워록 등등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리미티드, 그리고 성능이 뛰어난 RHO, 이렇게 두 트림만 수입된다고 해요. 먼저 리미티드 트림을 보면 일단 엔진 5.7L V8, 그 유명한 해미 엔진이 들어갑니다. 해미라는 이름에는 이 레지스터드 트레이드마크도 붙어있을 정도로 브랜드가 아주 강력한 엔진입니다. 반구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헤미스프리컬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이름인데 보통 옛날 엔진들의 실린더 머리 부분은 평평했습니다. 그런데 해미 엔진은 옛날부터도 이 머리 부분을 반구형으로 밥그릇 엎어놓은 모양으로 둥글게 펴놨던 거예요. 이 부분이 둥글어야지 표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큰 흡기 배기 밸브를 달 수 있고 점압 플러그를 정중하게 꽂을 수 있어서 폭발력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뭐 사실은 이 자체가 대단했다기보다도 1964년에 426 해미 엔진이 나스카 레이스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빠르니까 대회 주최 측에서 이 엔진은 출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금지시켜버리는 바람에 신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아니 레이스에서 금지당할 정도의 엔진이면 대체 얼마나 센 거야? 라는 소문이 막 퍼지면서 미국에서 해미 엔진은 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도 빈 디젤이 타는 다치 차저가 앞바퀴를 막 들고 출발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해미 엔진이 들어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엔진이 램 1500 리미티드 드림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고 출력은 395마력, 최대 토크는 56.6kgm. 시대가 많이 변했죠. 이제는 이름이 주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출력이 다소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48V 이토크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됐어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벨트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랭크 축의 모터가 바로 직결되는 최신 마일드 하이브리드
업그레이드 방식들보다는 조금 구식인데 그럼에도 연비나 출력, 정차 후 재출발 시 매끄러움 이런 것들이 기존 순수 헤미 엔진 대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을 걸로 생각돼요. 자,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전자식 후륜 락킹 디퍼런셜이 더해집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진짜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코너를 돌 때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드럽게 돌아가겠죠. 이걸 해주는 장치가 디퍼런셜, 차동 기어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힘을 돌리기 쉬운 쪽, 저항이 적은 쪽으로 몰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바퀴 한 개가 멀쩡한 노면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진흙탕에 빠진 상황이라고 치면 이 시스템은 바보같이 진흙에 빠진 바퀴에 더 힘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가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더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락킹 디퍼런셜이라는 걸 만들어 넣게 됩니다. 말 그대로 디퍼런셜 기어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좌우 바퀴로 그냥 무조건 50%의 힘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멀쩡한 노면에 있는 바퀴가 힘을 내면서 차를 진흙탕에서 빼낼 수 있겠죠. 이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락킹 디퍼런셜입니다. 옛날에는 이걸 내려서 기계식 레버를 막 낑낑거리면서 당겨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버튼 하나 딸깍 하면 모터가 찡 작동해서 기어를 잠가줍니다. 세상 좋아졌죠? 아무튼 그 전자식 후륜 락킹 디퍼런셜이 여기 램 1500 리미티드에도 들어와서 진짜 오프로드 주행이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일상생활에서 5.8m짜리 차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도록 3.92도 후륜 조향 기능도 기본 제공됩니다. 이거 없으면 한국 도로에서는 절대 못하죠. 왜 리미티드부터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램 1500 리미티드가 가장 고급스러운 트림인 이유, 역시 실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등받이가 뒤로 8도 정도 젖혀지는 기능이 있어서 뒷좌석 편의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트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 살짝 빠지면서 리클라이닝이 되는 똑똑한 설계인데 기아 타스만이 이걸 참고해서 2열 리클라이닝 설계를 한 거죠. 보통 트럭 뒷좌석이라면 뒤쪽 공간이 없다 보니까 등받이가 그냥 꼿꼿하게 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램은 다릅니다. 그래서 2열에 가족이나 승객을 태웠을 때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여기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아빠들이 이거 살 때 나 좋자고 사는 거야? 가족 편하자고 사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좌석 옵션도 상당한데 일단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됩니다. 왠지 불편할 것만 같은 트럭의 마사지 시트라니 웬 말입니까? 오히려 피로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도 최신차답게 14.4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조수석에도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또 따로 있어요. 아무리 디스플레이 대유행의 시대라지만 트럭에서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옆자리에 탄 승객이 여기서 음악 선곡하거나 내비게이션 찍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손에 닿는 모든 곳에 가죽, 리얼우드, 크롬 재질을 아낌없이 적용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 쉐보레 실버라도나 F150보다 더 좋은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램박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적재함 옆면에 숨겨진 비밀 금고 같은 건데 이거 열쇠로 잠글 수도 있고 방수도 됩니다. 기아 타스만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램 1500이 원조죠. 여기 공급 박스 같은 것도 넣어 놓을 수 있고요. 특히 낚시하시는 분들 냄새나고 젖은 낚시도구 여기에 두기 딱이고 아이스박스도 얼음 채워서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역시 픽업트럭 전문 브랜드답게 어떻게 하면 유틸리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치열하게 하는 흔적이 차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가장 성능이 뛰어난 RHO 트림입니다. 지금 미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냥 대놓고 우리는 포드 랩터보다 기본 마력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미국식입니다. 진짜 태토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브랜드들 같으면 우리가 A 경쟁사 대비 뭐가 더 좋고요, B 경쟁사 대비 뭐가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적어놓는데 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포드 랩터보다 좋아요,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국식인가 봐요. 아무튼 대문에서부터 나와 있듯이 상남자의 끝판왕 자동차입니다. 3리터 직렬 6기통 트윈터보 허리케인 엔진이 들어가고요. 허리케인 엔진은 태생부터가 헤미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입니다. 그래서 기통수는 2개 더 적지만 힘은 훨씬 더 강력해요. 최고 출력은 540마력, 최대 토크는 72kgm, 제로백은 단 4.6초에 불과합니다. 엔진이 달려있는 트럭 중에서는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전기 모터 2개 달려있는 사이버 트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힘을 냅니다. 배기음 들어보면
아니 이게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배기음인데 이래요. 마그나 플로우라는 미국 배기업체 사운드인데 뭐 추가로 튜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스펜션도 다른데 빌스테인 블랙호크 E2라는 이름의 어댑티브 퍼포먼스 쇼크 업서버, 그러니까 오프로드 전용 전자식 가변 댐퍼를 씁니다. 일단 전자식 가변 댐퍼니까 기본적으로 댐퍼의 감쇄력이 조절됩니다. 감쇄력을 물렁하게 만들어서 승차감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감쇄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서 어댑티브라서 차가 알아서 1초에 수백 번씩 도로 상황을 읽고 알아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 갈 때는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서 둥실둥실하는 승차감을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오프로드를 달릴 때, 특히 오프로드에서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는 바퀴가 땅에 닿기 직전에 댐퍼를 최대치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차 바닥이 땅에 찍는 바텀 아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좋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특별 기능이 있는데 바퀴 안쪽을 보면 댐퍼 옆에 이런 은색 통이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보조 탱크예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진짜 극한으로 미친 듯이 달리게 되면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열이 100도 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열을 받으면 오일이 끓어서 서스펜션이 먹통이 되게 돼요. 흐물흐물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보조 탱크에 있는 오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양도 보충해주고 열도 식혀줘서 계속해서 가혹하게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진짜로 사막을 횡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도로에서 램 1500을 봤는데 여기 서스펜션 쪽에 뭔가 은색통이 달려있다 하면 야, 저 사람은 진짜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리미티드와 마찬가지로 열선, 통풍, 마사지 시트에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다 들어가는 프리미엄한 실내를 갖추고 있고요. 이래저래 좋은 건 알겠는데,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얼마냐 겠죠. 램 1500 리미티드의 미국 시작 가격은 76,700달러, 1억 960만 원 정도고요. 고성능 버전 RHO 트림 시작 가격은 74,090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590만 원 정도입니다. 램을 수입하는 샤본 모터스에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사실 실용적인 트럭인데 뭐 이런 이미지는 아무 의미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럭셔리 레저카로 포지셔닝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겠다는 겁니다. 뭐 지금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타스만이나 무쏘나 아니면 콜로라도나 이런 차랑 경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포지셔닝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 그런데 요즘 되게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시장 뭐 얼마나 된다고 럭셔리 픽업, 프리미엄 픽업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내놨고 GMC도 시에라에 이어서 이번에 캐니언을 내놨죠. 여기에 램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제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공의 상징은 검정색 세단이었습니다. 제네시스 G90,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이런 차들, 기사님이 문 열어주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 이게 사실은 성공한 이미지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좀 지루해진 거예요. 지금 서울시내 돌아다녀 보면 이런 차들 흔하디 흔합니다. 너도 나도 타는 세단으로는 더 이상 나 성공했다, 나 특별하다 라는 걸 보여주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웰스가 아니라 여유, 레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취향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램 1500 같은 차를 타면 왠지 나는 평일에 사무실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말이면 카라반 끌고 제트스키나 바이크 싣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것 같죠. 설령 실제로는 바빠서 이 차 타고 그냥 스타필드밖에 못 갔다 온다고 해도 이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는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명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트럭이라고 하면 포토나 봉고 같은 생계형 트럭 이미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럭은 집 나르고 일해서 돈 버는 차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램이나 GMC 같은 아메리칸 럭셔리 픽업은 이 반대입니다. 이 차는 돈을 버는 차가 아니라 돈을 쓰는 차예요. 짐칸에 배추나 택배 상자를 실는 게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 바이크, 제트스키, 카라반 이런 것들을 싣고 끌고 다니는 용도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시장 구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기아 타스만, KGM 무쏘가 3천만 원대에 나오면서 일단 픽업 트럭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사람들 많이 타네, 타보니까 괜찮다네 라는 경험과 인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장 파이 자체가 다시 커졌습니다. 2024년 국내에서 14,000대 팔리던 픽업 트럭 시장이 작년에는 24,000대 정도로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래, 기왕 탈 거면 제대로 된 거 타야지, V8 달린 거, 아메리칸 감성 제대로 된 거 타야지 라는 그 시장의 꼭대기층 수요를 램이나 GMC가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램을 산다는 건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자유로운 삶이라는 이미지를 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은 램이 들어와 봐야 뭐 잘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국내에 막상 출시되고 나면 제법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원 넘는 픽업 트럭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도로에서 5,800mm 넘는 차가
상태가 괜찮은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주차장 들어가다가 벽 긁을 것 같은 느낌. 아유, 저는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국내 픽업 트럭 시장이 1%짜리 비주류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고요. 램 1500은 도로 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하차감,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여유, 이 두 가지 무형의 가치를 파는 차로서 또 제법 선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한국에서 램을 타면 어떤 느낌이 들지 4월에 정식 출시하고 나면 저희가 또 시승기를 통해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고요. 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